네, 반갑습니다. 리뉴 둘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미나로는 첫 시간이네요.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 백소영 교수님 제목은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관계적 혁명,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주제로 이제 세미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 이런 거 소개는 그 지난번 리뉴에도 오셨고 또 저도 팬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기대 많이 되고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께 모든 거 맡겨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 끝나고 Q&A 시간이 네네. 한 3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마구마구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바통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다니시는 청년들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줌으로 계속 뭐 미팅도 하고 이래서 자료 띄우는 것이 이제 좀 피로도 내지는 너무 익숙함, 일상 이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약간 여러분에게 예외적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꾸며 봤어요. 이렇게 약간 에덴 동산에 제일 가까운 저기 식탁보인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식탁보를 식탁에 안 깔고 이거 반 접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무지개가 떴습니다만 그 뒷판은 비가 와요. 그래서 예, 종종 친구들하고 좀 우울한 얘기할 땐 뒤집고, 그래서 오늘은 연애와 결혼이라서 그 양들을 다 데리고 오고 예, 나름 제가 예, 집에서 예, 꾸며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제로 날짜를 착각해서 어제는 연구실에서 퇴근을 안 하고 계속 붙박이처럼 밤 11 시에 혼자서 모두 불이 다 꺼진 5 층짜리 건물에서 버텼는데, 예, 제가 혼자서 들어가 가지고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막 이러다가 예, 인제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게 됐습니다. 1 시간 저한테 강의 주어져 있고요. 또 한 30분 함께 편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잘잘법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질문한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20분 가량 정도 대답한 거를 보시고 초청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기조 자체는 그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글쎄 이게 저의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엘리트 청년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쪼끔 더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또 글쎄 이걸 문화를 선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좀 빠른 문화들이 되게 빠르게 바뀌는 걸 좀 접하는 네,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고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글쎄 과연 여러분들이 아침에 얼마나 활동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는 안 해도 가끔 댓글창에 답을 남겨 달라고 하거나 혹은 "성경 구절을 빠르게 찾아서 읽어 주세요." 이런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청을 하면 그 응답하시는 분께 이번에 제가 갓 나온 책인데요. 예, 살아내고 살려내고 사이 공동체로 사는 법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자 사인과 함께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요즘에 줌으로 보면 막 서로 먹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행동만 하고 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받는 척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예, 사인해서 우편으로 붙여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스태프분께 그 주소는 남겨 주시고 예, 저한테 주소를 주셔야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아침이지만 정신 이렇게 우리 집중하고 예, 그다음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에게는 수업 조교도 있어요, 여러분. 저의 수업 조교를 예,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얼굴을 가까이 했더니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까이 할 때 얘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죠. "The cyborg is
our ontology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보이시죠? 이 문장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 퀴즈라기보다 첫 번째입니다. 채팅에다 제일 빨리 쳐주시는 분이 이 이제 찬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은 누구의 텍스트에서 제가 가져온 문장일까요? 네. 너무 어려울까요? 우리 조교님 다시 한번 전혀 모르겠네요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혹시 왜냐하면 괜히 제가 너무 보스톤이어서 한 번만 더 띄워볼게요. The cyborg is our ontology. 네, 뭐 네, 아무도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예,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 생각보다 문화나 이제 문화학, 사회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요. 다나 해러웨이. 제가 지금 제대로 제가 다나 해러웨이라고 지금 채팅방에 답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해러웨이라고요. 그 요즘에 그러니까 소위 21세기 포스트 휴먼, 즉 인간 이후라고 표현.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하는 여러 이제 문화학자들 혹은 이론가들 중에서 저 여인 다나 해러웨이가 얘기한 사이보그 매니페스토, 즉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굉장히 우리 온톨로지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마치 한 세기보다 훨씬 전이긴 합니다만 20세기를 뒤흔들었던 매니페스토가 하나 있었죠. 그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준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스턴에 계신 우리 그 친구들은 혹은 청년들은 좀 요걸 좀 빨리 접하진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저런 그 선언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혼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현상의 변동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걸 빨리 포착한 사람들이 결국은 동조를 하든 반대를 하든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또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이번 전체 주제를 보니까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팬데믹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물론 팬 플러스 에피데믹 그래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주 세계로 대유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전염병만이 아니라 저는 이 팬데믹은 이번에 코비드 19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무서운 이 존재론적인 팬데믹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학자로서 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포착한 건 아니고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포착하면서 제가 했던 강의들 특강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관계적 혁명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애와 결혼, 그다음에 다음 시간이 가정입니다만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다들 어떤 기대를 하시나 하면요. 개인적 차원에서 연애의 팁? 어떻게 하면 연애에 성공하나요? 어떻게 하면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요? 혹은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걸 파악할 수 있는 연애 방법은 뭔가요?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면 내일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가정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주로 개인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방법론을 궁금하셔서 이 아침에 그냥 눈을 비비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훈련받기가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요. 굉장히 커다란 거대 담론 안에서 개인의 위치나 혹은 개인이 받아왔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것도 좀 거대적인,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 안에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매뉴얼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듯이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팬데믹 의 어떤 커다란 바이러스처럼 막 전염되는 어떤 특정한 결혼과 그러니까 연애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아무도 안 맞춰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는 주관식이고요. 뭐 정답이 특별히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채팅 참여를 위해서 하나를 좀 부탁을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최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막 컨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아들의 답인 거고 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근접한 분 한 분을 뽑겠습니다만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이란 뭐다? 라고 만약에 주관식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사랑은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혹시 우리 채팅 기능을 사용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조금만 제가 포즈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라서 한없이 포즈를 할 수는 없고요. 한 뭐 30 초? 화면을 켜 주시는 거가 리퀘어먼트는 아닌데 그래도 어 얼굴들을 예 보여 주시면 저희가 오늘 주제가 마주봄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마주 볼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예. 사랑은 예 마주 보는 것이다. 예 저렇게 묻어 가시다니. 예. 여기 지금 이 그 홍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예예. 예. 목사님은 깍두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목사님도 뭐 맞추신 걸로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마주봄이라는 거는 사랑의 기본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치만 아마 목사님께 이렇게 막 제가 "반만 맞추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죄송스러운데 모든 마주본 사람이 사랑에 빠지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한 건 마주보 아니고 변은주 네네.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예 막 여기서 제가 그렇다고 막 저 별의별 도구가 많은데요.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땡 뭐 이런 거 하면은 근데 땡까지는 아니고요. 반만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마주 보면 정말 중요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 지금 나누기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누기란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근데 사랑은 예 더해 볼까요? '마주 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만 이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해 볼게요. 네. 그래서 둘 다 전혀 틀린 이야기들이 아닌데 연애라는 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 보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며 또 이것이 뮤추얼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그것이 연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본 조건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은 마주 보고 나누는 건데 이게 연애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주 보고 나눌 수 있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주보고 나눌 수 있고요. 목사님하고 평신도 간에도 마주보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연애다 조건이. 연애다. 그러면 연애의 조건에 있어서 마주보고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나누는 글쎄 뭐 나누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보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요 정도 규모면은 다 화면 켜시고 막 마이크 켜시면서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예 모두 너무 조심하셔서 예 저는 교수님 그 아시겠지만 저희 리뉴나 다른 강사님도 오시면은 가장 네. 이렇게 조용하기로 유명해가지고 다 아 마음으로는 다 있으신데 이렇게 부끄러우심이 많으셔가지고 여기만 그런 게 그렇군요. 아니라 항상 다른 강사님 아 오셨을 때도 언제나 약간 항상 그랬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리뉴에서는 그 유부녀반을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군요. 근데 아유 전혀 죄송해하실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직 뭐죠? 유부녀반에 들어갔는데 거의 그때 우리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부흥회를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아마 생생해서 뭐 그 사이에 이 분위기가 바뀌었나 아니면 온라인에 좀 어색하신가 이런 아침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뭐 반응이 이렇게 그래도 저 혼자 이렇게 저도 이제 혼자서 잘해요 막 이러면서 연애에서도 제일 빠지면 안 되는 건 패션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열정. 제가 얘기하는 패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미래의 열정 이런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케미스트리 말입니다. 예. 마주 보고서 서로 마주 보고서 아무런 케미스트리가 발동하지 않으면 연애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마주 봤는데 한쪽에서만 케미스트리가 발동하면 예 그건 좀 또 굉장히 예 힘든 상황들이 되고 요즘에 사실은 그게 아주 뭐 소갈이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뭐 회자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는 그 일종의 그 스토커? 예 같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마주 봤는데 한쪽만 케미스트리가 발동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주 본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케미스트리가 생기고 그 케미스트리를 나눌 수 있다면 예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좀 흥미로운 그 문화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사비라는 운동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우리는 4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계속 막 이 좀 본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막 또 막 채팅방에 "사비는 뭘까요?"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답을 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비 어른들께 여쭤보면요. 대충 출산 뭐 이런 건 금방 맞히세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이 삶의 조건이 일터 조건이 출산을 많이 하고 또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안 하 출산은 안 하겠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혼? 이러면서 예 결혼도 안 하려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맞추시는데 그래서 두 개를 뭘 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둘은 연애, 섹스입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절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젊은이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뭐 결혼과 출산만이 아니라 정말 이 패션 젊을 때 가장 있는 혈기로서의 이 패션을 나누는 방식으로서의 연애와 섹스도 우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도와 문화가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특정한 제도적 감정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요, 호모 사피엔스는요,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본능만으로 살지 않아요. 패션은
사실 동물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케미스트리 이런 거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이 패션에 더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랑을 제도적으로 의미화하고 그거를 설명하고 또 정당화하고 가치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애 감정은요, 항상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제도를 살기 때문에 아예 연애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섹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시오라고 하면 관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는 코비드 19이 이걸 더 가중시키고 있죠. 예, 가뜩이나 이미 이 코비드 19보다 훨씬 더 먼저 왔던 우리의 팬데믹은 관계는 위험해라는 제도적인 감정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접촉하지 않으려고 들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문화가 되었는데 관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애와 결혼해서 이렇게 재미없이 시작하다니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요거 좀 짧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데서 내가 왜 연애에 관심이 없나 내지는 나의 연애는 왜 항상 상처받았나 혹은 나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자꾸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존재를 깎아내려가는 것 같은가? 연애를 하는데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나? 연애하면서 나는 과연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는데도 확신이 안 서나?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혹은 뭐 마주 봐야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막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이게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우리가 후기 근대라는 이 근대적 세계가 정말 마지막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제도에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감정이란 이야기를 앞에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혼자가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대라는 세계가 만들어질 때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걸 미처 몰랐어요. 혼자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 사람은 언제나 제도에 적응할 때요. 그냥 순수한 이념형으로서의 제도에 곧바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전 제도에서 익숙한 습관이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확대 가족, 아주 대가족 형태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언제나 안정감을 느끼며 살았고, 그리고 확대 가족으로 사는 동안에는 조금 경쟁력이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나요? 경쟁력이 뒤진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야 막내야, 네가 제일 지금 업적 평가를 해봐도 그렇고 넌 참 가성비가 안 나오는 애구나. 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그 안에 구성원이 된다는 게 상당히 가장 안정감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건 수리업 채집 사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살면서 갖는 안정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뭐 농경사회 거치면서 확대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근현대 사회는 확대 가족으로 살기에 불리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생각한 건 이게 불리하니까 핵가족으로 살면 되겠다. 라는 최소한의 적응 방식을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우리의 익숙함이었지 근현대에서 제일 잘 살아남으려면요. 그냥 이념형으로 말하면 혼자여야지 돼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만든 제도가 뭐였냐면 핵가족이라는 가정제도였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내일이죠. 내일 그 가정에 대한 건 제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핵가족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직장 따라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농경이야 머물러 하는 거지만 직장 따라 이동하기 편하려면 핵가족으로 뭉치는 게 편하겠다 이러고 이동을 한 건데 그러면서도 예전 기억으로 누가 일하면 된다?
아빠가 일하면 되지. 가장이 일하면 되지. 남자가 일하는 거지. 그 예전에 그 습속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굴러굴러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반세기 이상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거죠. 그리고 그 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연애란 남자 그 연애를 할 대상을 고를 때 물론 케미스트리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에게 자꾸 알려준 이런 남자한테 끌리렴 내지는 이런 여자한테 끌리렴 하고 생각했던 상대는 어떤 상대였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이 상대의 끌림에 있어서 마주 봤는데요.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주로 끌렸을까요? 바로 그런 근현대 사회의 초기 중기, 즉 핵가족으로서의 그 삶을 핵가족의 결혼까지 가는 삶을 위한 연애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는 남자의 어떤 모습에 끌렸을까요? 이런 얘기죠. 머슬 파워, 막 그 창 던져서 막 멧돼지 잡아오고 아니면 막 밭 갈고 아니죠. 예, 물론 뭐 남자가 힘이 세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런 경쟁력은 전통 사회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남성의 매력이었고 이런 핵가족 단위의 근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매력은 확실히 직장에 잘 앉을 수 있는 전문성이었겠죠. 전문적 지식. 예, 그래서 그걸 잘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 노동자. 그리고 그 지식 노동자인 게 얼굴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블루진보다는 수트 빨이 좋은 예 그리고 이렇게 되게 화이트 컬러 느낌이 나는 남자를 볼 때 많은 여성들은 저런 남자랑 연애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데 이건 자동이 아닌 거예요. 이건 패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도 안에서 예, 본능 플러스 제도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막 막노동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아주 수트빨이 좋은 남자를 볼 때 더 패션이 우리에게 불러 올려졌던 건 그건 근현대 사회가 만들어준 삶의 유리함. 이 사실은 거기에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훨씬 끌리고 그 패션이라는 게 더 마주보고서 훨씬 더 작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핵가족이라는 어떤 이상으로 살아가던 당시에 연애 대상으로. 일단 첫 번째는요. 난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예뻐요. 누가 그랬어요? 1번 예쁨, 2번 예쁨, 3번 예쁨 이렇게 대답을 한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런 게 재밌어요. 막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 질문하십니다. 그럼 예전에는 연애할 때 예쁜 건 안 중요했나요? 아니 물론 전통 사회에도 여성이 예쁜 거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전통 사회는 연애라는 걸 할 수 있는 계층이 많지 않았어요, 의외로. 예, 그리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애가 결혼하고 반드시 결부한 것도 아니에요. 요 시점에서 제가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의 조교를 얼굴을 못 봤을 텐데 조교가 예, 단어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로맨틱 러브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만 예, 제 조교예요. 이렇게 화면에 클로즈업 돼도 되는 조교. 예. 이 근현대 초기와 중기의 이런 방식의 핵가족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연애를 하는 사랑을 사회학자들은 로맨틱 러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맨틱 러브는 원래는 그 기원은 중세의 그 궁정 문화 있죠. 결혼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도 안 보고 했는데 결혼은 그렇게 했어요. 결혼 따로. 근데 막 그 예를 들어서 막 스위스 공주가 영국으로 시집와 봤는데 뭐 그때 처음 만나는 거죠. 나의 남편을. 내 타입이에요? 이제 아니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주 봤는데
케미스트리가 너무 없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사랑 나누기 나눌 수 있는 게 패션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정적인 지위, 신분 이런 것만 나눌 뿐이죠. 그럼 나의 패션은 누구랑 나눠요? 뭐 왕의 기사 중에서 내 타입 뭐 이런. 그래서 원래 로맨틱 러브의 출발은 이제 서약자들이 하는 말로는 궁정에서 결혼과 전혀 상관없이 엘리트 그룹을 중심으로 혼외의 감정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절했던 거예요. 애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들키면 끝장이에요. 들키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분 초월. 그러니까 뭐 왕하고 궁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도 초월. 예. 그래서 막 애절해요. 그래서 모든 로맨틱 러브는요, 막 only you라는 감정이 예, 생기고, 예, 그리고 뭐 다 주고 싶고, 그리고 몰래 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로맨틱 러브의 기원이었다라고 서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혼하고 결부될 수 있게 된 사회가 근대 초기와 중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제 무너졌죠. 제도로 굳이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외벌이 노동이 가능한 조건이 되니까 내가 외벌이를 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어떤 여자를 원하겠어요? 내가 노동 환경에서 밖에서 일하는 동안 내 가정을 잘 지켜주고 아울러 또 나는 집에 가고 싶을 만큼 내 마음에 들고 그쵸? 예, 그러니까 예쁨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나하고 잘 맞으면서 기왕이면 좀 순종,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전에 있던 문화적 가치가 온다고. 좀 순종적이길 원하겠죠. 그리고 아이들 양육 잘 해주고.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은 여자한테 자기들도 모르게 남자들은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홍 목사님께서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에 연애 대상으로 정말 괜찮았던 여성상은 S라인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예, 막 엄청 화려하고요. 집에 안 있을 것 같은 여자. 말하자면 그리고 되게 말 쓸 것 같은 여자. 이런 여자는 그 소위 남자들이 이렇게 마주 봐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목사님 인정하시나요? 예, 예, 뭐 노코멘트로 가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뭐 맞선을 보든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막 글래머러스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 세고 뭐 저는 제 뭐 앞길이 저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뭐 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여자들은 다 아예 연애도 시작을 못할 만한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애는 항상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참 그 신기한 것이 근데 그 시절이 바로 개신교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성경 해석을 내놓던 시기예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마 많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지금 삶의 환경은 다른 제도로 왔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삶의 환경은 다른 제도로 왔는데 교회 내에서 형성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때 설명된 그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또 경건한 이제 평신도 리더들이 설명한 그 내용, 당연히 연애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연애하다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들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이러이러해야지. 라고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아직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21세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간극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은 20세기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21세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사이보그가 온톨로지다, 우리의 온톨로지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건 무슨 뜻? 그거 한 단어만 가지고도 제가 아마 1박 2일 강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한 건 은유예요.
그러니까 즉 그 은유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사이보그가 되자는 게 아니라요. 저분의 주장은 사이보그가 되자였는데 그 주장이 제가 팬데믹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우리 21세기 상황은요. 더 이상 로맨틱 러브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아름답고 또 제도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원래 근대 사회는 근현대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게 유리한 사회였어요. 근데 그 초기에는 그게 아니어도 되는 물적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핵가족으로 살았던 건데 여러분 근현대 사회의 개인, 인디비주얼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이상형으로 하나요? 나의 전문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 거를 땅이 아니라 그쵸? 뷰러, 사무용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그거의 대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 남자만 앉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따름이에요, 그동안. 근데 거기에 남자만 앉으라는 법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여성들이, 후속사회 여성들이 그 전문 교육에 오픈돼 있으니까 당연히 참여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고 그 많은 여성들도 이제는 바로 근현대 인디비주얼이 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여자들이 공부해서 나빠 이런 뜻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꾸 그 뷰러에 앉을 수 있는 적합한 지식들을 갖는 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옵션이 많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을 거고요. 따라서 더 스펙이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경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 스펙 경쟁을 하는데 매우 불리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여자든 남자든 연애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을 절대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홍 목사님은 진짜? 막 이런 얼굴이십니다만 그런 그게 시간이 아깝다고 막 이렇게 실제로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펙 관리를 잘해서 그 뽑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도적 감정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어느덧 지금의 우리 제도는 그 패션이라는 거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받침이 없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사실은 점점 많은 친구들이 바로 그 사비를 주장하는 점점 그런 친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친구들은 그걸 철학적으로 근본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를 1번을 거치면서 2번이 와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요, 여러분.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만큼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업적도 혹은 뭐 자격증 따기, 뭐 하기 이런 건 결국은 다 혼자 하는 그 현대 사회에서 내가 스펙 관리를 혼자 하는 건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연애는 어떤가요? 관계. 즉 마주 보고서 서로 하는 거는요.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연애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싹 트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 언제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진짜 뭐 연인들 사이에 헤어지는 게 얼마나 다반사면 유행가 가사는 죄다 그런 가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패션을 나눈다고 해서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이건 언제나 그래 왔는데 요즘 후기 근대형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언제나 원래 그렇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이 리스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예, 하이 리스크인 거에는 투자하지 않아야죠. 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갖게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내가 투자하기에 매우 이게 그 결과물이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느끼게 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펙 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느끼면서 친구들은 점점 연애라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고요. 연애를 포기해도 still 한동안은 연애는 포기했는데 하나는 유지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냐 하면요. 제가 어느덧 40분을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바빠졌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confluent love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 이 사랑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그 앤서니 기든스도 이 confluent love의 끝이 사랑의 종말일 줄은 혹은 사랑의 파국일 줄은 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confluent love를 10년 전부터 이걸 설명하면서 아마 confluent love의 마지막 결론은 파국일 것이다 라고 제가 사랑의 종말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했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confluent love에는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랑의 핵심이 즉 나누어야 하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onfluent love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후기 근대형 인간들이요. 즉 너무 바쁘고요. 스펙 관리에. 관계는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젊잖아요. 젊으면 뭐가 있죠? 혈기가 있죠. 에너지가 있죠. 이 성적인 에너지도 그만큼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갖게 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so called 사랑인데요. 왜냐면 confluent love니까요. 뭔가 하면요. 내 스펙 관리에 도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도 하이 리스크가 아닌 즉 내가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안 받는 선에서 그때 동안만 가능하게 합류할 수 있는 confluent, con 하면 함께, fluent 흘러가는 함께 흘러갈 수 있는 동안만 하는 love라는 정의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회로하신 막 7, 80대 경건한 크리스찬 할머님, 할아버님께 설명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이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쭉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요? 이러시거든요. 그분들은 쭉 confluent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confluent love라는 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내 시간을 손해보면 안 되고요. 내가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confluent 하는 게 유리하다면. 하지만 압도적으로 자녀는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요즘 같은 후기 사회에서 서로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confluent love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요. 여러분 이 얼마만큼 합류하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나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건 그야말로 케바케예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서로가 손해 안 보는 선인데 예를 들면 대치동의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요. 30분이에요. 네,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재수학원이기 때문에 재수생 A와 B는 서로 수업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둘이 그 수업 스케줄이 서로 다른데 유일하게 함께 합류할 수 있는 30분이 있다면 그 30분을 그 30분만 합류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은 그걸 연애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서로 상대방에게 소개해 줄 때 얘는 누구야, 나의 누구야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라는 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제가 너무 낭만 파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젊은 대학생들 중에는요. 여러분 이거는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남자 사람 친구는 뭐가 다르죠? 예, 남자친구는 거기에 이 에로틱 패션 이 있는 친구고 남자 사람 친구는 내 친구인데 성별이 남자인 거죠.
요건 다들 구비를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에요. 한 10년 전 젊은 청년들에게는 섹스 파트너. 근데 줄여서 섹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친구들이 얘는 내 섹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것도 크게는 범주상 컨플루언트 러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머님들은 막 충격을 받으시고 뒷목 잡으시고 세상 말세다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걸 큰 시각에서 보면 쟤네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그건 결국 뭐의 의미 추구인가 하면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요. 그리고 나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두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접근할 때 저는 이 강의를 뭐 한 15년 했으니까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막 이 사탄의 자식아 내지는 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사 막 이러면서 접근을 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귀를 닫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죠. 맞아. 요즘에 관계는 너무 상처야. 너무 바쁘지. 연애할 시간 없지. 하고 알아줌으로부터 사실은 그들의 현장을 먼저 마주보면서 시작해서 그러나 관계라는 게 얼마나 근본적인 것이며 그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말하면 역으로 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이 제도를 사느라고 혼자 뛰느라고 왜냐면 여기서 마주보고 나눔이라는 단어를 아까 써주셨습니다만 마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30분밖에 컨플루언트 하지 못한다는 그 친구들은 저하고 개인 면담을 이제 특강을 듣고 개인 면담을 요청했던 그 커플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외침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우리 사랑이 왜 사랑이 제가 이제 너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발끈하더니 화를 내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게 왜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30분을 제외하고는 공부 기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주보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내가 마주보는 건 문제풀이 책뿐이고 인강 선생님뿐이고 그래서 나는 계속 혼자와의 싸움만 싸우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마주보지 못해요. 오직 이 30분만은 내가 인간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사람을 마주보는 순간이고 체온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나요? 라고 둘이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한다. 맞다. 너희가 유일하게 인간이 되는 순간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공부 기계가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30분이구나. 근데 인간은 맞아. 인간이 된 건 맞는데 근데 너희 둘이 나눈 것은 사랑은 아니야. 예. 이제 둘이 셋이서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왜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답이 안 나왔습니다만 사랑에는 가장 핵심적인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한 핵심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없어서 그래. 그게 뭔가요? 나를 너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어떤 부분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희생이라는 부분을 기꺼이 하는 거야. 자발적 자기 희생? 이게 없다면 그건 사실은 사랑은 아니야. 그냥 교환이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친구들이 약간 그때 되게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에 희생이란 단어는 너무 바보 같은 그쵸? 너무나 바보 같은 가치인 거죠. 경쟁 사회에서는 뭐 양보, 희생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경건한 크리스찬이어도 그거는 어디서만 하는 것? 교회에 가서 청년부 안에서만 하는 것, 양보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경쟁 사회에 오면 당연히 이건 안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도를 분리해서 느껴왔던 것들이었는데
자발적 자기 희생이라는 게 사랑의 핵심이군요라는 거를 친구들이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이거를 배워도 이걸 또다시 제도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자발적 자기 희생을 했거든요. 이메일 와요, 막. 근데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다시 어느덧 트레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자발적으로 희생을 했는데 쟤는 받기만 해요. 그럼 내가 손해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넌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지금 한 60쯤 줬는데 제가 20밖에 안 주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줬는데 쟤는 저만큼밖에 안 주고. 그래서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못해 얼만큼 가정생활,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되나요? 뭐 내일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맞벌이신가요? 뭐 연봉이 얼마인가요? 누가 더 버나요? 이런 얘기부터 다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렇다면 그 정도가 맞습니다. 뭐 아니면 뭐 누가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적인 그 가치에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연애도 혹은 결혼도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패션조차도 좌우하죠. 마치 예전에 화이트 칼라 양복을 쫙 입고 있으면 막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예,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리가 연봉을 보장하는 거는 아닌 시대를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라던가 그 말하자면 뭐 대낮에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뭐, 예, 뭐 뷰러에 안 앉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아침에 눈 뜨면 뭐 매일 통장에 돈 들어오는 사람이고요. 예,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막 슉 와서 나를 픽업해 주고요. 예, 그러면 갑자기 막 내 또 막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의 훌륭한 연애대상인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도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나와 결혼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죠. 예, 어차피 뭐 이 제도에 유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한테 끌리죠? 그냥 컨플루언트하게 좋은 여자. 그쵸? 함께 합류하는 동안에 내 패션만 나누면 딱 좋을 여자한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어떤 한 가수가 불렀던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노래는 사실은 그 문화를 너무 잘 반영하는 노래예요. 만약에 전통사회에서 아이고 어머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 칭찬은 어떤 사람에게 왔을지 저희가 상상이 가능하고, 또 핵가족이 낭만화되어 있던 시절에도 어머님이 누구세요? 해도 대충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한 여자를 뒷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막 오예 막 갓걸 막 이러면서 불렀던 그 어머님이 누구니의 가사는 그 여성의 인성 상관없죠. 스펙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보죠? 본인이 섹슈얼하게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여성의 두 부분만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가는 허리와 굉장히 풍만한 엉덩이. 그 순간 그 여성은 뭐로 축소되는 거죠? 허리와 엉덩이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성적 만족을 시켜줄 되게 하나의 파편화된 부품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이건 여성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회에서 자본적인 어떤 자본화된 경쟁력이 있는 많은 여성들은 역시 같은 비슷한 시각으로 남자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 남자는 뭐 식스팩, 뭐 어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멧돼지 잘 잡을 것 같았던 팔뚝은 노동을 위한 팔뚝이 아니라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줄 머슬은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회를 학자들은 한 학자의 힌트에서 제가 가져온 말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같은 사회를 이게 마지막이에요. 소마틱 컬처가 팽배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소마 하면 이게 육체죠. 자, 소마틱 컬처 즉 육체로 어필하는 사회인데요. 스피리추얼리티 필요 없어요. 퍼스널리티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고 남자고 육체로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만 컨플런트 할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이 연애 왜 친구들 요즘에 너 연애하려면 살부터 빼. 뭐 아니면 남자친구들한테도 너 연애하려면 근육부터 키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원래부터 연애의 기본 조건인 게 아니라 21세기 소마틱 컬처에서 제도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봐야지 우리가 왠지 패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 훈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 아우 소마에 막 이래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실 때에 사람을 처음에 혼자 이렇게 하나로 사람 하고 지어 주신 다음에 혼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로트 좋지 못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해. 라고 생각하셔서 창세기 2장에서 그 사람을 잠재우시고 사람을 둘로 나누어 마주보게 하시죠. 그 내러티브가 인간의 기본 조건이고 인간의 인간됨의 근본이라고 만약에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신앙 고백한다면 그 내용이 주는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잠든 그 아담을 대부분 아마 다 남자라고들 많이 배우셨을 것이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그 여성 학자로서 발견한 것이기도 하고 저희 선배들도 발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어로 아담은 뭐 남성형 명사라고 평가가 되긴 하지만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잠재우시고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자일지 여자일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의 도움을 받는다면 창세기 1장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산수로 말하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아우러야 합해야 아까 나는 더해야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따라서 이 2장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처음에 잠든 사람은 아직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기 전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 이 선생님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원어로 읽어보세요. 영어로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미 해석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고신대 있죠. 그리고 고신파 이런 데가 되게 보수적인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강의를 해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눈동자가 흔들리시다가 마지막에 서로 다 아멘으로 끝났던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그랬던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혼자인 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잠들게 하시고요. 2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러티브에 보면 그 사람을 아시다시피 옆구리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범예가 3가지로 쓰입니다. 갈비뼈, 산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담아놓은 그 법궤를 장식한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장식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첼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옛날 장식장들 보면 이렇게 장식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상황에서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 것, 이게 첼라예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석해왔던 것, 여자 남자의 갈비뼈야, 종속물이야, 이렇게 해석했던 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특정한 제도 안에서 그 성경을 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제도를 떼어놓고 만약에 본문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덩어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냥 하나의 사람인 것이 로트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나누어서 마주보게 하시고 그냥 마주본 게 아니라 에제르 케네그도 내일 이 부분은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서로 마주보고서 상응하는 도움을 주는 존재 코레스폰딩 파트너로서 서로 마주보게 지어주시는 내러티브가 창세기 2장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부분을 좋다라고 보시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풀이할 때 오늘은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를 질문했을 때 근현대 초기 중계 제일 많이 들었던 교회의 대답은 뭐였냐면 혼자 있으면 애를 못 낳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둘로 나누신 거예요. 이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는 대답인데요. 그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암수 한 쌍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암수 한 쌍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내리시는 거 하나에 더하는데 문제는 사람만 받은 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렴 이건 다 받았는데 1장에서 사람만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렴 하는 내용을 명령이기도 하면서 복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 복인 이유는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1시간 2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볼게요. 아주 조금만.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전통적인 대답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너무 휙휙 읽은 너무 대충 읽은 분들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면 그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울까요? 여자가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울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저의 신학자로서의 그리고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겪어오면서 느껴지는 신앙 고백으로 저의 해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맞는데요. 그 형상이 언제 비로소 드러나냐 하면요. 서로 마주보고서 서로가 가진 장점으로 상대방을 세울 때, 건설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도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22절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스코어 책 받으실 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에베소서 2장 22절을 스피커를 끄고 읽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치시거나 어느 분이 제일 빨리 하시는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읽어주셔도 되고 텍스트로 써주셔도 됩니다. 소리 내서 읽어요? 네, 읽으셔도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읽으셨는지
노진숙 님이 읽으신 거죠? 네. 네네. 제가 오프닝에서 요 책 선물로 드리기로 했거든요. 정말 드릴 거예요. 예, 정말.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께 주소를 남겨주시면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주 보고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름,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요. 제 신앙 고백에 따르면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는 모먼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혼자서 유한한 인간이 그런데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할 수도 있고 뭘 지어낼 수도 있고 막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막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만약 답이 하나라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면, 내 답이 그냥 정답이라면, 내 답대로 무조건 막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러면 그 세상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내일 이제 리얼 버전이 나오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본인이 가장이라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처럼 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초반에 주장하면서 우리 집이 그 상황에서 한 10년쯤 지나가는 동안 우리 둘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파괴되어 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지어져 가기는커녕 얼마나 서로 파괴되어 갔는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드러났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나? 나의 마음속은 어땠나? 이런 걸 돌이켜 볼 때에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 가는 과정이 저는 10년 정도가 있었어요. 지식학은 별도의 과정들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아하의 깨달은 바로 그 부분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가 마주보고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패션만이 아니라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과 너가 만난 하나님이 함께 서로 나누어져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은 아닌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함께 나누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파편을 잡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면 그건 딱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되는 건데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류해 가면서 우리는 본성만으로도 아니고 제도적 감정만으로도 아니고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연애라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패션 뭐 있어야죠, 당연히. 제도적 감정, 여기서 우리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크리스찬 연애라면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차원이 영성,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감. 우리 연애에 이게 없다면 그것은 크리스찬 연애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세 번째 요소를 반드시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건 뭔가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질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정말로 찐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영성? 그래서 좀 소름 끼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우리 둘이 사귀는 건데 늘 셋을 느끼는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아 싫어요. 막 이래. 그건 그 셋은 그 세 번째는 다른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셋이서 연애하는 그것이 크리스천 연애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이제 1시간 10분을 했으니까 예,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예, 그렇게